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6월 고1 모의고사 국어 33번부터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3번부터 36번까지 문제는 현대 소설에 관한 문제입니다. 김소진의 눈사람 속의 검은 항아리라는 작품이고요. 선생님의 수업을 듣기 전에 반드시 시간을 들여서 혼자 문제를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 강의를 들으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자, 먼저 앞부분 줄거리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 한번 살펴보죠. 나는 재개발이 시작되어 이제 곧 사라지게 될 고향 산동네를 찾아가면서 추운 겨울, 변소에 갔다가 짠지 항아리를 깨뜨렸던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린다. 자, 나는 이제 소설에서 등장하는 주인공이면서 등장인물임과 동시에 여기에서는 이야기를 진행시켜 나가는 서술자의 역할도 해요. 우리가 나가 등장하면 보통 1인칭 이라고 하죠. 서술자와 이 시점은 아주 밀접하니까요. 그리고 아래 내용은 본인의 과거 경험,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본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작품이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라는 것도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과거의 내용을 떠올리는 걸 현재 이야기를 하다가 회상하는 거잖아요. 내용 전개 방식 중에 시간 순서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현재에서 과거로도 되돌아가기도 하고 또 과거에서 다시 현재로 오기도 하면서 시간의 흐름이 거꾸로 가는 이러한 전개 방식을 여러분 기억나나요? 역순행적 구성이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나의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되는데 문제의 보기를 좀 살펴보면 35번 문제에 윗글의 사건을 순서대로 정리한 도표가 있어요. 이걸 바탕으로 줄거리를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욕쟁이 할머니의 단지를 깨뜨리고 해결 방법을 모색해요. 자, 그리고 고민하다가 이 항아리 조각을 숨기고 가출을 감행하게 되죠. 그리고 이 문제를 풀어보면 알겠지만 그 항아리 조각을 어디에 숨기냐면 눈사람 속에 숨깁니다. 그리고 가출 후에 돌아와 깨끗하게 치워진 마당을 발견하고 그 깨끗하게 치워진 마당을 보면서 나가 느끼는 어떤 심정의 변화들이 드러나는 것이 이 소설의 이제 제시된 부분의 줄거리인데요. 문제를 풀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3번 문제. 윗글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1번. 인물 간의 대화를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자, 인물 간의 대화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는 큰 따옴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죠. 앞에 부분 살펴보면 이쪽에는 대화 부분이 딱히 등장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13쪽으로 넘어가면 이런 부분 우리 대화로 체크할 수 있겠네요. 너 벌써부터 나와 노는구나. 부지런하다. 라고 현정이 아빠가 말한 부분과 방학 숙제로 내일 일기 쓰는데요. 눈사람 굴리기라도 해서 적어 넣으려고요. 앞으로 날이 따뜻해서 눈사람을 만들려고 해도 그러지 못할 거예요. 이것도 금세 녹을걸요? 라고 대화가 나왔어요. 그리고 밑에 어머니의 말이 또 한 번 언급됩니다. 뭘 잘했다고 소리 없이 눈물을 꼭꼭 짜니? 정초부터 애미를 못 잡아먹어서 그러니? 넉살 좋게 단지를 깨뜨려 눈사람 속에 파묻을 생각을 어찌했담? 이렇게 대화가 등장하긴 하죠. 그런데 이 대화를 통해서 이 대화를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내용을 보면 이 대화는 제시된 부분의 아주 일부분이고 주로 누구의 이제 말을 통해서 전개가 되냐면 아까 말했던 이 나의 생각, 이 마치 독백적 어조, 독백적 진술과 같은 부분을 통해서 내용이 대체로 다 전개가 되죠. 이게 이제 다 나가 했었던 생각들이고 뒷부분도 역시 마찬가지고 나가 있었던 상황과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이제 심정들이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대화가 등장하는 것은 맞지만 대화를 중심으로 전개하는 건 아니다. 2번 작품 속의 서술자가 우리 작품 속의 서술자 누구였죠? 나가 자신의 심리를 직접 서술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 아까 이거 1인칭 주인공 시점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읽다 보면 주인공이 본인의 어떤 감정이나 심리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찾아보자면 앞으로 넘겨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찾을 수 있겠네요. 그 앞쪽에 밑에 쪽 부분 보면 나는 가슴이 터질 듯 기뻐 하늘을 향해 두 팔을 쫙 벌렸다. 나는 가슴이 터질 듯 기뻤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기쁨의 미소가 어렸다. 이런 것들 전부 다 어떤 본인의 심리를 드러내는 부분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에 소설의 내화와 외화를 넘나들면서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내화와 외화는 여러분 우리가 안, 외, 바깥, 외자를 써서 안의 이야기와 바깥 이야기라고 보통 이해하면 돼요. 이 안의 이야기와 바깥 이야기는 이런 개념인데 자, 소설에서 어떤 이야기가 전개가 돼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전개되는 과정에 또 다른 이야기가 이야기 속에서 또 전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이야기 속에 또 어떤 이야기가 있을 때 이 밖의 이야기를 외화라고 하고요. 안의 이야기를 내화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모양을 보면 마치 액자와 같은 구성이 보이죠. 그래서 이런 소설을 액자식 구성이라고 하고 이 내화와 외화는 액자식 구성에서 다루는 개념입니다. 겉의 이야기가 둘러싸고 있고 그 안에 속 이야기가 들어가 있을 때 대체로 중심이 되는 이야기는 요 내화예요. 네, 내화가 이야기의 이제 중심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봤던 이 눈사람 속의 검은 항아리는 액자식 구성은 아니에요. 긴장감 조성이 되긴 하지만 그 이제 욕쟁이 할머니의 단지를 깨뜨렸기 때문에 내화 외화를 특히나 넘나드는 것도 아니죠. 여기서는 그냥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4번에 주변 인물을 서술자로 내세워 주인공의 심리를 전달하고 있다고 했는데 아까 주변 인물이 아니라 본인, 나가 서술자라고 이야기했죠. 그다음에 5번에 서술자가 작품 밖에 위치해서 인물의 심리를 직접 서술하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 서술자가 작품 밖에 위치하면 보통 그 시점에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3인칭 관찰자 시점. 그리고 또 하나는 전지적 작가 시점.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시점 중에서 인물의 심리를 드러낼 때 등장인물의 심리까지 표현이 가능한 것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그래서 5번은 전지적 작가 시점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34번 문제.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기억 부분을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시래기 줄기에 매달린 처마 밑에 서서 몇 방울 떨구며 소리 없이 울었다. 자, 이 울었다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 울었다를 중심으로 앞과 뒤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이 앞에서 나가 그 욕쟁이 할머니의 단지를 깨뜨리고 눈사람 속에다가 이 항아리 조각을 숨기죠. 그러고 나서 약간 이제 가출을 하게 됩니다. 가출을 한 다음에 돌아오는데 그 돌아올 때 굉장히 이제 걱정을 하면서 돌아오죠. 사실 이제 눈사람 안에 숨기긴 했는데 그게 이제 밝혀지는 건 시간 문제니까요. 그래서 집에 돌아왔는데 이 나를 더 혼란스럽게 했던 건 이런 부분들이에요. 밑줄 한번 그어보면 자, 나는 나를 둘러싼 세계가 너무도 낯설게 느껴졌다. 왜 낯설게 느껴졌냐면 처음에 이제 들어왔을 때 나는 아마 맞으면 안 될 건데 라고 엄청 긴장을 하거든요. 여기 앞에 부분에 보면 집으로 돌아오면서 심호흡을 합니다. 그리고 엄마한테 연탐집게로 맞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이제 걱정을 하면서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들어왔는데 사람들의 행동이 어땠냐면 평소와 다름이 없어요. 그냥 아주 웃고 있고 서로 화기애애하고 그리고 엄마도 나에게 지청구조차 내리지 않아요. 나를 꾸지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의 심리는 어떤 상태냐면 무척 혼돈에 빠지게 되죠. 나는 혼날 걸 예상하고 들어왔는데 아무도 나를 혼내지 않고 심지어 아주 평화롭게 서로들 막 웃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눈사람을 찾았는데 눈사람도 없고 그리고 그 깨진 단지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장면에서 나는 이 상황을 낯설게 느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심리를 느끼냐면 이런 심리를 느끼는 거죠. 혼은 나더라도 나는 혼돈스럽지도 불안해하지도 않았을 거다. 만약에 깨진 단지라도 있었다면. 그래서 지금의 심리는 혼돈스럽고 불안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본인의 생각했던 장면과 일치하지 않아서 당황하게 된 거죠. 그러면 그에 대한 내용이 설명된 부분은 5번이에요. 나가 예상하는 모습과 다르게 행동하는 어른들의 모습에서 혼돈과 불안함을 느꼈기 때문이다. 나머지 선지들 보면 나의 잘못을 용서해준 어른들에게 고마움을 느껴서 온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당황한 거죠. 2번 겨울날 해질녘에 귀가하면서 쓸쓸한 분위기 상관없습니다.
가출을 감행해야 했던 나의 처지가 슬프게 느껴졌기 때문에 나 스스로가 내가 불쌍해서 뭐 안타까워서 이러해서 운 게 아니죠. 그다음에 가출을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어른들의 태도의 분노 전혀 아닙니다. 자, 35번에 복인의 윗글의 사건을 순서대로 정리한 도표이다. 나의 심리 상태로 적절한 걸 고르라고 했어요. 자, 가에서 단지를 깬 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 단지를 깨뜨렸던 부분 보면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나는 깨진 단지를 눈으로 찬찬히 확인하는 순간 입술을 파르르 떨었다. 침착한 게 아니라 이제 당황한 거죠. 얼마나 나를 이제 혼낼 것인가 이렇게 이제 걱정하는 부분, 침착함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가에서 주문을 외운 후 위기 상황을 모면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앞에서 그 욕쟁이 할머니의 단지를 깨뜨리고 나가 이제 어떻게 하지 막 걱정하면서 울기 전에 최후의 시도를 하며 이렇게 이제 주문을 반복해서 외우게 됩니다. 이게 이제 어린 화자이기 때문에 이런 좀 어떻게 보면 귀여운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이제 어떻게 하지? 막 걱정하면서 주문을 막 외우는데 그 주문 끝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러고는 고개를 획 돌려 깨진 단지를 내려다보았다. 주문이 헛되지 않았는지 내 입가에 뭐가 어렸다고요? 기쁨의 미소가 어렸다고요. 왜 기쁨의 미소가 어렸냐면 방법을 찾은 거죠. 이제 어디 안으로 넣으면 된다? 눈사람 속에 그걸 감추면 되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주문을 외운 뒤에 위기 상황을 모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뭐 했다고요? 기뻐했다고요. 네, 정답은 2번입니다. 3번에 항아리 조각을 숨기고 가출을 감행함. 여기에서 현정 아빠가 대화하기 전부터 나는 의기양양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했는데, 현정 아빠와 대화하는 부분을 보면 아까 우리 여기였잖아요. 너 벌써부터 나와 노는구나, 부지런하다 그랬더니 나가 최대한 태연하게 얘기하죠. 저 일기 쓸 일기 쓸 거리를 찾으려고 눈사람 만드는 거예요 라고 나름 태연하게 대꾸는 하지만 이 대화하기 전부터 의기양양했던 건 아니에요. 아까 기억나죠? 그 전에 어땠어요? 매우 불안하고 초조하고 입술이 막 파르르 떨리고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부터 의기양양한 태도로 일관했던 것은 아닙니다. 4번에 가출로 돌아와서 깨끗하게 치워진 마당을 보며 편안함을 느꼈다고요? 아니죠. 우리 아까 기억나죠? 가출로 돌아와서 어떤 감정을 느껴요? 무척 혼돈스럽고 낯설게 느껴진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5번에 볼을 비틀며 자신을 꾸짖는 엄마로 인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있다고 했는데, 그 낯설게 느껴져서 걱정되던 나에게 어머니가 드디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 뭘 잘했다고 눈물을 꼭꼭 짜냐? 정처부터 애미를 못 잡아먹어서 그러니 넉살 좋게 단지를 깨뜨려 눈사람 속에 파묻을 생각은 어찌했담? 엄마가 물에 젖은 손으로 내 볼따구니를 야무지게 잡아 비틀며 어이가 없다는 듯이 픽 웃음을 지었다. 엄마가 봤을 때는 그런 이제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던 내 아이의 모습에 어이없기도 하고 좀 귀엽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웃음이 픽 난 겁니다. 이 웃음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요. 내 균형 감각을 바로 잡아 주었다라는 문구가 이어져요. 앞에서는 혼돈스럽고 불안했고 이런 감정들이 이제 균형을 잡았다고 했으니까 마음에 뭐로? 안정감. 그렇지. 안도감으로 이제 되찾아서 균형 감각을 찾게 해줬다 이런 거죠. 엄마로 인해서 위축된 게 아니라 안도감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뒷장으로 넘겨갈게요. 36번에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자, 성장소설은 유년기에서 소년기를 거쳐 성인의 세계로 입문하는 한 인물이 겪는 내면적 갈등과 정신적 성장,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에 대한 각성과 성찰의 과정을 담고 있다. 자, 이 글은요, 성장소설의 이제 유형으로 분류가 돼요. 이 성장소설이라는 건 잠깐 이야기하면, 어떤 미성숙했던 대상이 이제 성숙한 대상으로 변모해가는 과정을 그린 소설을 보통 이제 성장소설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미성숙한 인물이라는 건 대체로 뭐 지적으로 미성숙하거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거나 아니면 뭐 도덕적으로 미성숙한 대상이 이제 어떤 사건이나 계기 뭐 이런 것들을 통해 성숙의 과정으로 나아가는 소설들을 성장소설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 대체로 이 미성숙했던 인물들은 나이가 어린, 보통 뭐 어린이나 아니면 뭐 청소년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고, 그 과정에서 이제 성숙한 어른, 즉 성인으로서 변모해가는 이제 과정을 그린 소설들을 성장소설이라고 해요. 많은 성장소설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성장소설들이 어른의 입장에서 자신의 예전에 그 미흡했던 모습들을 회상하는 방법으로 또 서술하기도 하는데, 여기서도 보면 인물이 유년기에서 소년기를 거치고 그 다음에 성인의 세계로 가면서 이제 어떤 감정들을 겪게 되냐면 내면적 갈등, 또 정신적 성장, 그 다음에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에 대한 어떤 각성 깨달음, 그 다음에 또 성찰의 과정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성장소설은 대개 성인의 입장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의 체험을 재평가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반성적으로 사유한 결과물을 고백에 담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반성적으로 사유한 결과물을 고백의 형식으로 택하고 있다. 이 문장이 좀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백에 담는 방식으로 택하고 있다. 이렇게 읽는 게 좀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지적, 도덕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인 인물인 경우가 많고, 소설에서 내적 시간이 유년기의 시간대임에 비해서 실제적인 창작은 성인의 세계에서 진입한 이후의 시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양자가 구별되어 제시된다. 한마디로 말해서 같은 인물인데 이 미성숙한 상황일 때의 인물과 성숙된 상태일 때의 인물이 다르게 구별된다, 이런 뜻이죠. 같은 인물인데. 자, 문제 보면 1번에 깨진 단지는 나에게 성장의 계기가 되는 소재로 쓰였군. 자, 여기서 그러면 이 성장소설일 때 주인공은 나잖아요. 이 나가 겪었던 경험이 바로 뭐였었죠? 이 A였던 나가 겪었던 어떤 사건이나 계기, 지금 여기에서 제시된 사건은 단지를 깨뜨린 거죠. 네, 그래서 1번은 맞습니다. 2번, 눈사람 속에 깨진 항아리를 은폐하는 모습에서 내면적으로 갈등하는 나를 살펴볼 수 있다. 항아리를 은폐할 때 내면적으로 갈등이 생기려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숨기면서 이걸 여기에 숨겨도 될까? 이게 숨기면 안 되지 않을까? 솔직하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눈사람 속에 항아리를 은폐했다면 아마 내면적으로 갈등하는 모습이었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텐데, 앞에 제시된 부분을 보면 내가 그렇게 해야지 라고 마음 먹고 난 다음에는 얼른 눈사람 속에 항아리를 막 파묻습니다. 그래서 내면적으로 갈등하는 모습은 드러나지 않아요. 정답은 2번이고요. 3번에 방학 숙제로 낼 일기에서 어린 시절의 경험을 그린 소설로 볼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그 방학 숙제로 낼 일기를 쓰려고 눈사람 만들어요, 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방학 숙제로 일기를 쓴다는 건 어린 시절일 때 가능한 경험이죠. 그래서 이게 어린 시절일 이야기구나 라는 걸 예상할 수 있다. 그다음에 4번에 나를 둘러싼 세계는 미성숙한 나가 각성하고 성찰하는 공간이겠죠. 5번에 그렇게 컸다라는 구절을 볼 때 성인이 어린 시절을 떠올리고 있다, 즉 뭐 하고 있다? 네, 회상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와서 37번부터 41번까지 문제는 독서 문제인데요. 선생님이랑 같이 차근차근 읽으면서 문제를 좀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선생님은 문단 번호를 좀 먼저 붙여볼게요. 자, 이 문제도 여러분 꼭 혼자서 먼저 풀어보고 그리고 나서 선생님의 이 문제 풀이를 듣는 것이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야 전반적인 내용이 이제 머릿속에서 좀 정리가 되거든요. 자, 첫 번째 문단부터 좀 한번 살펴보죠. 아리스토텔레스의 고전 논리학에서는 기본 명제를 4가지로 분류하고 이를 각각 전체 긍정 명제, 전체 부정 명제, 부분 긍정 명제, 부분 부정 명제라고 이름을 붙였대요. 아리스토텔레스의 고전 논리학이 나오고 4가지 명제가 언급되네요. 전체 긍정, 전체 부정, 부분 긍정, 부분 부정. 산단 논법에 이용되는 명제는 어떤 것이든 이 4가지 기본 명제 중 어느 하나의 형식을 가져야 하며, 이 명제들은 그 뜻이 애매하다거나 모호하지 않아야 하므로 표준 형식으로 고쳐주어야 한다. 자, 이 4가지 명제는 뭐로 고쳐줘야 한다고요? 표준 형식으로 고쳐줘야 한다고요. 그러면 두 번째 문단. 먼저 전체 긍정을 뜻하는 명제의 표준 형식은 모든 철학자는 이상주의다와 같이 모든 뭐뭐는 뭐뭐다로 하면 된다.
자, 전체 긍정을 뜻하는 표준 형식은 이거래요. 모든 뭐뭐는 뭐뭐다. 전체 부정을 뜻하는 명제의 표준 형식의 경우 모든 철학자는 이상주의자가 아니다 라는 말은 애매하다. 왜냐하면 철학자는 한 사람도 이상주의자가 아니다를 뜻하는 건지, 아니면 철학자 중에는 이상주의자가 아닌 사람도 있다를 뜻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뭐뭐는 뭐뭐가 아니다 라는 형식은 전체 부정 명제의 표준 형식이 될 수 없다. 전체 부정의 뜻을 분명하게 나타내어 줄 수 있는 표준 형식은 어느 철학자도 이상주의자가 아니다와 같이 어느 뭐뭐도 뭐뭐가 아니다로 하면 됩니다. 자, 한마디로 말해서 전체 부정의 표준 형식은 어느 뭐뭐도 뭐뭐가 아니다로 하면 된다는 거죠.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모든 뭐뭐는 뭐뭐가 아니다라는 형식은 될 수가 없다. 자, 이번에는 부분긍정을 뜻하는 명제의 표준 형식은, 자, 부분긍정은 어떤 철학자는 염세주의자이다와 같이 어떤 뭐뭐는 뭐뭐이다 라는 형식이면 된다. 어떤이란 말이 어떤 낯선 사람이라고 할 때처럼 불확정적인 대상이라는 뜻을 가질 수도 있으나 그것은 부분긍정을 뜻하는 데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부분 부정을 뜻하는 명제의 표준 형식은 어떤 철학자는 도덕주의자가 아니다 에서와 같이 어떤 뭐뭐는 뭐뭐가 아니다 라는 형식이면 된다 라고 해서 4가지 명제의 표준 형식의 구조를 지금 언급해줬습니다. 두 번째 문단에서. 자, 세 번째 문단. 고래는 포유동물이다 라는 일상의 언어의 문장은 모든 고래에 대한 긍정을 뜻하는 것이므로 이것을 표준 형식의 명제로 고치면 모든 고래는 포유동물이다가 된다. 자, 지금 이제 표준 형식을 4가지 언급한 다음에 구체적인 문장을 통해서 그걸 이제 보충 설명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례가 등장하는 거죠. 첫 번째로 고래는 포유동물이다. 여기에서 이걸 표준 형식의 명제로 바꾸면 모든 고래는 포유동물이다 라는 전체 긍정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러나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라는 말은 전체 긍정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부분 긍정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자, 두 번째 문장이 나왔네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라는 문장은 이거는 전체 긍정의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고 부분 긍정의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대요. 이것을 칼을 쓰는 모든 사람은 칼로 망하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전체 긍정이 되지만 칼을 쓰는 어떤 사람은 칼로 망하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부분 긍정이 된다. 어느 쪽 해석이 옳은가라는 문제는 논리학의 관심 문제가 아니다. 그것을 사실의 서술로 보는 사람은 칼을 쓰는 사람들 중 일부분의 사람만 칼로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긍정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며, 반면 그것을 하나의 교훈적인 말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것이 하나의 보편적인 법칙 같은 것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전체 긍정으로 읽게 되는 거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실의 서술로 보는 사람은 그걸 부분 긍정으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교훈적인 말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걸 전체 긍정으로 읽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째 문단.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현실 부정적이다. 이것도 새로운 어떤 문장의 예가 언급이 됐네요. 대부분은 전체가 아니라는 뜻이므로 이런 경우는 어떤으로, 즉 부분 긍정이나 부분 부정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전체 중에서 단 한 사람에 대한 긍정을 한 것도 부분 긍정으로 일반화시킬 수밖에 없으며 한 사람만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들에 대한 긍정도 부분 긍정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명제의 양을 전체와 부분으로만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전체에 관한 것이 아닌 것은 모두 부분에 관한 것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부분에 관한 명제들 중에서 그 양의 정도가 다른 것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것은 곧 모든 명제를 4가지 기본 형식으로만 나누어야 하는 고전 논리의 한계점이 된다. 즉,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현실 부정적이다 라는 문장은 어떤이라는 표현, 대부분이라는 표현이 어떤으로 우리가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부분 긍정이나 부분 부정으로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이 부분에 관한 명제들 중에서 양의 정도를 나타내기는 어렵다. 이것이 바로 고전 논리의 한계점이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명제도 어떤 젊은이들은 현실 부정적인 사람이다 라고 고칠 수밖에 없다. 5번째 문단. 미국 흑인들 외에는 아무도 흑인 영가의 참뜻을 느낄 수 없다. 또 새로운 문장이 나왔네요.
자, 이 문장에서는 흑인 영가의 참뜻을 느낄 수 있는 미국 흑인에 대한 것과 그것을 느낄 수 없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것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모든 미국 흑인들은 흑인 영가의 참뜻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명제와 미국 흑인이 아닌 모든 사람은 흑인 영가의 참뜻을 느낄 수 없는 사람이다 라는 명제로 고쳐야 된다. 정리하면 요 위의 명제가 이렇게 모든 미국 흑인들은 흑인 영가의 참뜻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표준 명제나 아니면 표준 형식이나 미국 흑인이 아닌 모든 사람은 흑인 영가의 참뜻을 느낄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고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둘째 명제는 다음과 같이 전체 부정 명제로 고쳤을 수 있는데 미국 흑인이 아닌 어느 사람도 흑인 영가의 참뜻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네, 이 문장과 같은 뜻으로 해석해서 고칠 수 있다. 자, 마지막 일상 언어의 문장은 그것이 어떤 사실을 긍정하는 것일지라도 위에서 검토해본 예문들처럼 그것의 논리적 의미가 분명치 못한 것이 많다. 자, 일상 언어의 문장은요, 논리적 의미가 분명치 못한 것이 많대요. 그래서 그것이 이용되는 경우에 따라서 또 내용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다르게 이해되어야 할 때가 많다. 이러한 문제는 논리학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이므로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자기대로 타당한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한 문장을 표준 형식의 명제로 고치고자 할 때는 먼저 적절한 해석을 한 후 그것이 이해되는 뜻에 따라서 그것에 맞는 형식으로 고쳐주면 된다. 즉, 다르게 이해될 때가 많기 때문에 적절하게 해석을 하고 그리고 그것에 맞는 표준 형식으로 고쳐주면 된다. 라고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선생님이랑 37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옆에 같이 띄우고 한번 볼게요. 자, 네, 표시가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보면 자,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자, 미국 흑인이 아닌 모든 사람은 흑인 영가의 참뜻을 느낄 수 없는 사람이다는 다른 명제로 고칠 수 없다 그랬는데 여러분 기억나나요? 여기 5번째 문단에서 네, 선생님이 형광펜으로 노란색으로 한번 표시해 볼게요. 자, 미국 흑인이 아닌 모든 사람은 흑인 영가의 참뜻을 느낄 수 없는 사람이다. 이 부분이 미국 흑인이 아닌 어느 사람도 흑인 영가의 참뜻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같은 의미로 명제를 바꿀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고칠 수 있습니다. 네, 2번. 칼을 쓰는 모든 사람은 칼로 망하는 사람이다를 교훈의 말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부분 긍정으로 이해한다고 했는데요. 자, 여기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해서 교훈의 말로 받아들이는 사람 뭐였었죠? 네, 전체 긍정이었죠? 부분 긍정이 아니라. 자, 3번에 모든 철학자는 이상주의자가 아니다 라는 말은 말의 표준 형식은 모든 뭐뭐는 뭐뭐가 아니다 라는 형식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 문단에서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모든 뭐뭐는 뭐뭐가 아니다 라는 형식은 전체 부정 명제의 표준 형식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여기서는 형식이 될 수 없는 거죠. 자, 4번에 부분 명제 중에서 그 양의 정도가 다른 것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은 고전 논리의 한계로 볼 수 있다. 우리 4번째 문단에서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양의 정도가 다른 것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여기 부분 명제 중에서 이거는 고전 논리의 한계점이 된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에 일상 언어의 문장은 어떤 사실을 긍정할 경우에만 그것의 논리적 의미가 분명해진다고 볼 수 있다고 했는데 마지막 문단에 보면 일상 언어의 문장은 의미가 분명치 못한 것이 많아서 적절히 해석하면 해석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게 표준 형식으로 만들어주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꼭 긍정할 경우에만 의미가 분명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정답은 네, 4번이 되겠고요. 38번에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기억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느 쪽 해석이 옳은가라는 문제는 논리학의 관심 문제가 아니다. 즉,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라는 명제가 있을 때 그게 전체 긍정으로도 해석이 되고 부분 긍정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다면 그 중에 뭐가 맞는지는 논리학에서 중요한 게 아니다 라는 거죠. 왜냐하면 기억나나요? 마지막에 일상의 언어 자체가 의미가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하나의 적당한 의미로 해석하면 명제로 바꾸는 것이지 해석하고 명제로 바꾸는 것이지 그 논리학에서 그게 뭐가 더 옳은가를 따지는 건 의미가 없다라는 내용이거든요.
1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 언어는 논리학의 표준 명제로 고칠 수 없다? 아니요. 일상 언어 표준 명제로 고칠 수 있죠. 적절하게 해석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2번. 논리학은 명제의 형식에 대해서는 문제로 삼지 않기 때문이다? 아니죠. 논리학을 하려면 명제의 표준 형식으로 바꿔줘야 되죠. 네. 3번에 일상 언어의 문장과 논리학의 문장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아닙니다. 같습니다. 대신에 일상 언어의 문장을 논리학으로 이제 살펴보려면 표준 형식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4번, 논리학은 일상 언어의 문장을 우선 4가지 기본 명제의 형식으로 고친 후 해석해야 되기 때문이다. 이 말은 맞죠. 논리학에서는 일단 일상 언어의 문장을 그 표준 형식으로 이제 바꾼 다음에 해석해야 돼요. 그런데 일상 언어를 표준 형식으로 해석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쪽 해석이 옳은가라는 문제는 논리학의 관심 문제가 아니다. 와는 관련이 없어요. 다시 정리하면 4번 선지는 맞는 내용이지만 기억의 내용과는 관계가 없다는 거죠. 5번에 일상 언어의 문장들은 읽는 사람에 따라서 혹은 그것이 쓰이는 내용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논리적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쪽 해석이 옳은가라는 문제는 논리학의 관심 문제가 아니다. 즉, 이건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논리학에서 그걸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30번 문제. 윗글을 참고하여 보기에 대해 판단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문제의식에 투철한 사람만 참석을 했대요. 자, 이랬을 때 1번. 참석한 모든 사람은 문제의식에 투철한 사람이었다 라는 뜻이래요. 자, 문제의식에 투철한 사람만 참석했으니까 참석한 모든 사람은 문제의식이 투철한 사람이겠죠? 자, 이거 표준 형식으로 바꿔준 겁니다. 자, 표준 형식 중에서 뭐든, 뭐뭐는, 뭐뭐다의 형태니까 요거 전체 긍정이 되겠네요. 네, 그 다음에 2번. 문제의식에 투철한 사람은 누구나 다 참석했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문제의식이 투철한 사람들만, 그러니까 참석한 사람들만 문제의식이 투철한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의식이 투철한 사람이 참석한 건 맞는데 투철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투철한 사람이 참석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2번도 적절합니다. 문제의식이 투철한 사람의 일부분이 참석했다라는 것을 긍정하지도 않죠. 왜냐하면 일부분만 참석했는지 아니면 전체가 참석했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그래 참석한 사람 중에 참석한 사람은 다 문제의식이 투철한 건 맞는데 그게 전체인지 아니면 일부인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다. 4번에 참석한 사람들만이 문제의식이 투철한 사람들인지 어떤지에 대한 긍정은 없군. 네, 이것도 이제 맞는 말인 거죠. 문제의식이 투철한 사람만 참석했다는 하나의 표준 형식으로 분명한 뜻을 지닌다고 했는데요. 자, 이거 표준 형식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1번처럼 표준 형식을 바꿔준 거였잖아요. 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40번 문제. 40번 문제가 조금 어려웠어요.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문장들을 표준 형식의 명제로 고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가.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우리 이런 속담 있죠? 자,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는 건 모든 원숭이가 다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질 때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부분 긍정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표준 형식으로 바꿔주면 어떤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지는 원숭이이다. 네, 이렇게 어떤 뭐뭐는 뭐뭐다의 형식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소수의 사람들만이 특혜를 받았다. 자, 특혜를 받았는데 일부분만 받은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부분 긍정의 명제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특혜를 받은 사람이다. 즉, 어떤 뭐뭐는 뭐뭐다 라는 형식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제 특혜를 받았다라는 부분을 부분 긍정으로 표시했다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에서 경마에 미친 사람은 경마만 좋아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다른 건 하나도 안 좋아하고 좋아하는 것 중에 오직 뭐만, 경마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전체 긍정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자, 3번에 보면 경마에 미친 모든 사람은 경마를 좋아한다. 즉, 뭐든 뭐뭐는
뭐뭐다의 형식인 것처럼 언뜻 보이지만 사실 이건 표준 형식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렇게 표준 형식을 만들어 버리면 어떤 뜻도 되냐면 경마에 미친 모든 사람은 경마를 좋아하는데 경마도 좋아하고 다른 것도 좋아할 수 있다는 의미가 같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런데 다에서 말하고 있는 건 경마만 좋아하는 거잖아요. 다른 건 하나도 좋아하지 않고. 그래서 이걸 표준 형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경마에 미친 모든 사람은 죄송합니다. 경마에 미친 사람이 좋아하는 모든 것은 경마이다. 네, 이렇게 바꿔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다를 보면 3번을 보면 경마에 미친 모든 사람은 경마를 좋아한다 라고 해서 뭐든 뭐뭐는 뭐뭐다의 형태인 것 같지만 여기 이 다도 사실 그 뒤에가 우리가 명사형으로 마무리를 지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표준 형식으로 보기도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고치면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비가 오는 날이면 언제나 그는 택시를 탄대요. 늘 택시를 타는 거죠. 비가 올 때마다. 그러면 이건 전체 긍정이 될 거고, 비가 오는 모든 날은 그가 택시를 타는 날이다. 네, 라고 고칠 수가 있겠습니다. 마의 이번 여름은 피서지마다 초만원을 이루었다. 자, 피서지가요, 전부 다 초만원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전체 긍정이라고 볼 수 있고, 네, 전체 긍정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번 여름에 모든 피서지는 초만원을 이루는 곳이다. 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추가 설명을 하면 어떤 원숭이는 어떤 원숭이다. 어떤 사람은 뭐뭐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모든 날은 뭐뭐하는 날이다. 모든 피서지는 뭐뭐하는 곳이다. 네, 이렇게 표준 형식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1번 A에서 E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A는 보편적이고요. 보편적이라는 것은 두루 널리 미치는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B는 일반화인데요. 일반화의 뜻은 여러분 어떤 개별적이거나 특수한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되는 거예요. 구체적인 것이 아니라. 그 정답은 2번입니다. 3번에 상태, 모양, 성질 따위가 그와 같다고 보는 것은 네, 간주, 시의 간주의 뜻 맞고요. 그 다음에 D에서는 검토인데 사실이나 내용을 분석해 따지는 것이 네, 뜻으로 적절하겠죠. 그 다음에 5번은 타당인데 일의 이치로 보아 옳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